여기 창옥 씨 berlin에서 한 분 더 들어왔네요. 예. 예. 안내 말씀드리고요. 한반도 평화경제회의입니다. 지금은 사단법인으로 재탄생을 했고요. 한반도의 평화 상생 그리고 통일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서 평화 경제 및 상생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교육문화 사업을 통해서 각계각층의 통일 활동가를 양성하며 궁극적으로는 이 땅의 자주 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부방으로서,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경제회의의 회원들의 공부방으로 작년 3월부터 시작해서 매주 1회씩 그 월요일마다 진행을 했던 것을 올해 5월부터는 매월 1회 이상으로 바꿔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평학당은 각계각층에서 활동 중인 한반도 평화경제회의 회원들이 자신을 소개하고 회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주제를 골라서 발표하고 질의응답하고 토론하는 공부방이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강의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 또 한번 하셨었는데 서울대 사회과학원의 선임연구위원이신 인류학자 우리 강주원 박사님으로부터 낯선 한국에서 압록강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실 겁니다. 지금 조금만 더 있으면 한 2주 정도 있으면 새로운 책이 하나가 나옵니다. 아마 휴전선엔 철조망이 없다라는 제목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그 강주원 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예.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니터 3개를 쓰기 때문에 잠깐만요. 제가 공유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예.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주원이라고 합니다. 그냥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이제 아까 소개받은 대로 4번째 책이라서요. 이번에 이제 한 보름 안에 나올 것 같은데 오늘 PPT 거의 처음 만든 PPT를 쓰기 때문에 좀 버벅거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 구해 주시고요. 한 1년 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평학당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재봉 선생님의 이야기, 박미자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분들이 방북했을 때 이야기들, 일화들을 대담 형식으로 한 편의 글로 만들면, 책으로 만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1년 전에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여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작년 한 12월 달부터 한 6개월 동안 제가 고민한 흔적입니다. 했을 경우에 바로 이제 이야기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4번째 책을 준비하면서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 질문이라든가 고민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포스트에 붙어 있는 것처럼 한반도를 제외한 지역에 한국 사람보다 북한 사람이 더 많이 사는 도시가 있다라는 것을 물었을 때 있다 없다 중에서 어떤 대답이 더 많이 나올까? 제가 계속 글을 쓰면서도 주변 분한테 만나고 뭐 특강을 할 때 여쭤봐도 주로 없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한반도를 제외한 지역에 한국 사람보다 북한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가 있다. 어떻게 보면 단순 사실이지만 이 사실 하나만 알고 있더라도 뭔가 다른 많은 것들을 재해석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 그 고민에 대한 것을 좀 담았고요. 2번째는 이제 특강에 가서 아니면 사석에서 시작은 작년에 저희 이제 처갓집 식구들이 모였을 때 물어봤었어요. 휴전선에 철조망이 있나요? 없나요? 라고 장인 장모님한테 여쭤보기도 하고 처남한테도 물어봤는데 다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휴전선에.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찾아보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여쭤보니까 생각 외로 있다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많아요. 이 2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이제 요번에 책에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를 제외한 지역에 한국 사람보다 북한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가 대표적으로 중국 단동이거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물론 코로나 영향이 있지만 합법적으로 나와 있는 북한 사람이 10만 명까지 지금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상황에서 좀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북한에서 나온다기보다는 중국에 흩어져 있던 분들이 단동에 많이 모여들었거든요. 그래서 10만 명. 이 역사가 10만 명의 역사는 아니지만 한국 사람보다 북한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으로서의 역사가 한 30년입니다. 이 역사를 가지고, 근데 이 사실을 한국 사회에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한반도에 휴전선에 철조망이 있나요? 물어보면 당연히 있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들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잖아요. 휴전선에는 철조망이 아니고 말뚝. 지금 보시는 저런 말뚝이 1292개의 말뚝만이 있는데, 왜 한국 사회, 저 역시도 세 번째 책에는 휴전선에 철조망이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물리적인 장벽이 있다. 막 그런 은유법을 저도 썼더라고요. 알고 있으면서도 제 글에 그런 글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네 번째 책을 쓰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풀어서 이제 책에다 담았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이제 제가 그동안 연구한 것을 말씀드리면 한 20년 동안은 압록강, 두만강, 중조 국경 지역을 다니면서 남북 교류와 만남에 대한 기록을 해왔습니다. 그 기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하면서 최근에 2년 동안 제가 임진강하고 파주 쪽을 많이 다녔거든요. 거기서 배웠던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40대 후반에 한국에 살던 사람으로서 몰랐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50대, 60대, 70대 분들은 이제 한국에 살면서 경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왜 저 친구는 몰랐다라고 이야기할지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 안과 밖에 대해서 때로는 함께 때로는 따로 아무 데나 걸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 등등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뭐 제가 기존에 한 20년 동안 했던 압록강, 두만강 지역이고요. 세 권은 그동안 낸 책을 이제 하는데 오늘은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딱 1년 전에 했을 때 좀 소개를 드렸던 내용도 있는데요. 이분 아직 표지 디자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목만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처음에는 저 코로나19 전후 한반도 안과 밖을 기록하다. 약 20년 동안 제가 2000년에 두만강에 처음 갔었고 두만강 건너편에 숟가락과 젓가락이 몇 개인지 알고 지낸다. 거기에 꽂히는 바람에 서로 알고 지낸다라는 그 속에 익숙해졌고 점점 20년 동안 그 지역에 대해서 익숙했는데 제가 살아왔던 한국 사회에서의 국경 지역, 접경 지역과 관련된 것은 한 2년 전부터 또 그쪽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낯설게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 그리고 저한테 다가온 철조망, 그리고 아까 질문을 드렸던 한반도를 제외한 지역에 한국 사람보다 북한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이 있다 없다와 휴전선, 그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2014년 제 아들하고 같이 갔던 압록강에서는 저쪽 건너편에 있는 아이들하고 같이 수영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공간에서 수영하는 것이 당연하고 익숙하고 이게 왜 되는지를 알고 지내왔습니다. 그걸 20년 동안 기록해 왔는데 2020년부터 파주 지역의 임진강을 다녔는데 그 강에서는 제가 발을 담글 수가 없었어요. 철조망 때문에. 그러면 이 익숙함과 2년의 너무 낯섦의 차이와 다름은 무엇일까? 이게 저의 책의 문제의식으로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른쪽 화면이 압록강의 단동에서 약간 상류 지역인데요. 저 숲처럼 물길이 압록강이고요. 바로 밑에 부분이 북한 섬입니다. 압록강에 있는 북한 섬. 그 정중앙쯤에 통금정이 있는 곳인데요. 국경 지역이지만 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 처음에 저는 2000년에 갔을 때 낯설었지만 이제 20년 동안 이게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파주 지역을 가면서 임진강을 자꾸만 분단의 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 눈에는 그게 분단의 강으로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점점. 처음에 저도 분단의 강이라고 생각했는데 통일대교, 김지한 선생님이 늘 건너셨던 개성공단에 가기 위해서 건넜던 그 통일대교, 민북지역 안에도 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이 안에 일상의 삶이 녹아 있는데 라는 생각. 그랬을 경우에 나에게는 임진강이 점점 2년 동안 분단의 강이라고 배웠던 강이 저한테는 분단의 강이 아니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철조망은 물론 한국 사회 이전에 2000년에 중국에 가기 시작했고 2006년부터 두만강, 압록강에 철조망이 생겼고 군데군데 생겼지만 그 철조망 너머에는 농사 짓는 모습들이 왜 되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했었고요. 단동 시내 주변에는 철조망이 또 없습니다. 시내에는. 소녀시대 유람선이 뮤직비디오가 나오고 철조망이 없는 가운데 신의주에 저 유람선이 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국경 지역인데 단동 시내도 철조망이 없고 그 가운데서 커피숍에 앉아서 저 건너편 신의주를 보는 모습들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철조망에 대한 고민 중국 사회에서는 한 60년 동안 어떤 철조망이 2006년부터 철조망이 생기면서 어떤 삶의 변화가 있는가 철조망이 생겼다고 해도 그렇게 삶의 변화가 없는 이런 모습들이 저한테는 그냥 20년 동안 봐왔던 모습들인데 한국 사회 2002년 전부터 이제 자유를 통해서 이제 임진강 쪽으로 가다 보면 한강 쪽에는 울타리 모양의 철조망이 존재를 하고 있고 저게 뭐지? 임진강 평화누리공원이 있는 임진강 거기 가니까 완전 무슨 철망처럼 되어 있고 더 엄격하게 되어 있고 저건 국경이 아닌데 민통선은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에 대한 고민 임진강에 왜 저게 있어야 되는 건가? 또 한편은 동해 쪽에 가보면 철조망이 또 철거되고 있는 모습들 2006년부터 철거되고 있었고 근데 철조망들이 1970년부터 많이 생겼더라고요. 막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까 질문 드릴 것처럼 단동에는 이게 북한 사람들이 길거리에 장기를 두고 있고 도라산 전망대 공원에서 바라봤을 때 저도 처음에 갔을 땐 개성공단이 너무 먼저 와닿는 거죠. 그리고 태극기도 보이고 저쪽 인공기도 보이는데 몇 번 가다 보니까 DMZ 안에 휴전선에 철조망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농가 밭이 있다는 것이 새롭게 눈에 왔. 근데 도라산 전망대에 갔을 때 DMZ 안에 농가 밭이 있다는 모습을 어떤 누구한테 들어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저게 왜 있지? 라는 이야기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이제 소개한다는 느낌으로 말씀드리지만 사랑의 불시착 드라마 2년 전에 이제 유행을 했었죠. 근데 이 드라마가 저는 단순히 100% 허구가 아니고 현실에 바탕을 둔 상상력이다라고 볼 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반도를 제외한 지역에 북한 사람과 한국 사람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데 라는 고민들, 불시착의 공간. 주인공을 만나면 30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러니까 90년 전후부터 한반도를 제외한 지역에 만날 수 있었는데 소마리아를 배경으로 한 모가디슈 영화 91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거기 깻잎 장면이 가장 화두가 많이 됐었습니다. 깻잎조차도 눈빛을 마주치지 않으면서 나눠 먹는 장면. 막 그러면서 그 당시엔 남북이 만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89년부터 사람들이 만나왔는데 꼭 저렇게까지 묘사를 해야 될까? 현실하고 약간 어긋나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휴전선을 몰랐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책에다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 남북교류와 만남.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에서 유럽에서 남북의 여자들이 우연히 마주치거든요. 남북의 사람인지도 모르고. 막 그런 장면들이 드라마의 허구가 아니고 중국 단동에 가도 이렇게 북한 여성이 인형을 고르고 있고 옆에 한국 여성이 지나가는데 한반도를 제외한 지역에 남북의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북한 단동에 있는 호텔에 가면 이렇게 여성들이 있는 모습들이 30년 동안
남북의 스쳐 지나간 만남의 사례는 한반도 밖에서 엄청나게 많이 쌓여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왜 깻잎 장면이 그렇게 화제가 될까? 그러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그 사랑의 불시착에서는 재외동포도 나오고 뭐 재외국민 성격도 나오는데 조선족들은 재외동포 했을 경우에 한국에도 오고 중국에도 가고 북한 여건입니다. 오른쪽은. 북한 사람들도 한반도에 제외한 지역 이렇게 한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왜 우리는 한반도 바깥에서 이게 남북에 만나는 것에 대해서 없었다라고 생각을 할까? 허구라고 생각을 할까에 대한 고민. 택배 회사 같은 경우에 서울, 중국, 평양 친절하고 정확하게 2007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러면 손혜진이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현빈한테 평양에 물건도 보낼 수 있는 관계가 있는데 아는 사람을 이용해왔던 구조인데 왜 이런 것들을 드라마에서는 무조건 허구라고 이야기할까? 한반도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한 아파트에 이웃 사촌으로 남북의 사람이 지내고 있는데 에 대한 고민들을 사랑의 불시착을 보면서 쓸데없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38선. 압록강과 두만강은 2006년 전후부터 철조망이 생겼거든요. 60년 가까이 없었습니다.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의 철조망은 없고 빨랫줄로 되어 있거든요. 2006년에 철조망이 생겼지만 철조망이 없는 지역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압록강과 두만강에서 20년 동안 배운 것은 국경 지역이지만 철조망이 없을 수도 있구나. 있는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20년 동안 하고 있었는데 막상 38선이 뭐 어떻게 설명을 하지? 휴전선은 어떻게 설명을 하지? 생각하니까 막상 떠오르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정근신 선생님이나 몇 분이 연구하신 내용을 좀 요약을 한 부분인데요. 38선은 나무 표지판이 없고 45번에 강복이 됐지만 이 38선도 한 2년에 걸쳐서 만들어졌더라고요. 갑자기 뭐 우리 38선 꺼지고 계속 그냥 한두 달 사이에 나무 표지판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전쟁 이전에는 개성 쪽에 이북에 있던 학생들이 이남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그것도 한 1년 넘게 있었고 한 5년 중에서 한 3년 동안은 남북이 오고 갔던 친척들이 오고 가는 기록들 막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요번에 새삼 다시 깨닫게 되고 휴전선에는 1292개의 말뚝이 있었다는 것은 암기했는데 그게 막상 저한테는 실상에서 그게 잘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께서 휴전선이 없는 노란선을 건너셨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걸 건넜는데 나는 왜 휴전선이 자꾸만 철조망이 있다라고 순간순간 착각을 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책에다 했습니다. 그리고 철조망 같은 경우에 휴전선이 아닌 남방한계선의 철조망이 과연 압록강 두만강처럼 그런가 아닌가 같은가 다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읽었던 책이 다시 읽혀지는 거예요. 한국전쟁 이후부터 많은 것들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것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부터 철조망과 분단의 역사는 같다라는 글들을 참 많이 읽었었거든요. 당연히 철조망은 53년부터 있었다. 휴전선의 철조망이 아니고 남방한계선의 철조망. 근데 알고 봤더니 정근식 선생님께서 쓰신 글에 보면 67년, 68년에 파주 지역에 생기기 시작을 했다. 이 사진이 그 미국 쪽에서 기록한 사진이거든요. 이 파주 지역인데 67년에 남방 한계선의 철조망이 만들어진 거죠. 이 지금의 이 남방 한계선의 철조망은 53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67년, 8년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 사회에도 압록강과 두만강과 마찬가지로 철조망이 분단 이후부터 있었던 게 아니지 않는가. 45년 분단으로 따지면 23년, 한국 전쟁으로 따지면 18년 동안 철조망이 없었다.
나는 왜 이걸 몰랐지? 에 대한 고민들을 한국 사회에 가지고 있는 이 철조망은 분단과 같이 했다라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막상 들여다보니까 67년, 8년부터 그것도 그때부터 한 한두 달 사이에 쫙 깔릴 수가 없는 거죠. 155마일의 남방 한계선에 한 4년에서 5년에 걸쳤다고 이야기돼요. 그리고 한강 쪽에 있는 철조망이라든가 민통선의 철조망이라든가 지난번 김지한 선생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셨지만 동해안 쪽에 있는 철조망이라든가 다 1970년대 초반에 만들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었던 50년대, 60년대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책에다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철조망이 분단의 상징인가? 분단하고 역사는 같이 하지 않았는데 왜 분단의 역사와 같다라고 이야기되는가? 이 동해안에 있는 안보 철책선이죠. 그 파주 지역에 가면 이렇게 DMZ라고 써 있고 철조망을 그어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그림을 봤을 때 이 철조망을 휴전선 철조망이라고 볼까? 남방 한계선 철조망으로 볼까? 저는 아니다라는 생각. 또 어떤 영상을 보면요, 여기가 휴전선이거든요. 대선동 자유의 마을을 표현한 건데 휴전선에다 철조망을 그려놨어요. 영상에다가. 그 대선동 마을 현장에 가면 바로 앞에 철조망이 없는데도 그 대선동 자유의 마을의 영상에는 철조망을 그어놓은 거죠. 휴전선에.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지? 나는 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 철조망이 진짜 분단의 상징일까? 그래서 로마에 간 평화의 십자가,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로마에 가서 평화의 십자가 선물을 하셨는데요. 이 감동에서 물음표가 자꾸만 생기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휴전선 말뚱을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서울에 살면서 자유를 달릴 때 내가 느꼈던 이야기, 막 이런 것들을 이런 소제목으로 담아서 이제 책에다 지금 담았습니다. 작년에 10월 달인가 DMZ 철조망으로 만든 평화의 십자가가 로마에 가서 전시되었습니다. DMZ 철조망 평화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유튜브에 나와요. DMZ 철조망, 이건 휴전선이 아니고 남방 한계선 철조망이다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남방 한계선 철조망을 철거하고 해체해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었으면 참 의미 있는 작업인데, 베를린의 장벽만큼은 아니더라도 되게 의미 있는 작업인데 나는 왜 이걸 사전에 몰랐을까? 왜 이런 걸 홍보하지 않았지? 로마에 갔을 때만 알았을까? 막 그런 궁금증이 자꾸만 생깁니다. 근데 최근에 또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화의 십자가를 만들어 놓은 걸 선물을 했다라고 했는데, 왜 참모진 쪽에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군사 분계선 철조망으로 녹여 만든 십자가를 전달했다라고 보도자료가 나오거든요. 군사 분계선, 즉 휴전선 철조망을 녹여서 만들었다. 휴전선에 철조망이 없는데 어디 철조망을 만들었느냐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가 그대로 작년이 아니고 올 며칠 전에 CBS 방송에서도 이렇게 보도를 하거든요. 이게 과연 문제가 없는 건가? 그냥 은유법인가? 로마에 간 평화의 십자가는 휴전선에 철조망이 없으니까 만들 수도 없습니다. 남방 한계선에 철조망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유튜브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또 이야기를 해줘요. 처음에 DMZ 철조망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예. 동해안에 있는 철조망을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남방 한계선도 아니고 민통선 철조망도 아니고 안보 철책선이라고 하는 동해안에 2006년부터 철거되고 있는 이 철조망으로 만들었는데, 저는 이 철조망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한 분단의 상징인데 이 철조망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될 것을 왜 없는 철조망을 가지고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누구도 기사에서 그거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 한국 사회는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안타까움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한반도에 언제 봐도 마음을 후벼 펴는 풍경이 있습니다. 이게
청와대에서 만든 유튜브의 자막 내용이거든요. 동서를 가로지른 철조망은 두 겹으로 꼬여 있다. 이거 휴전선을 생각하면서 쓴 겁니다. 250km에 걸쳐 촘촘히 박혀 있다. 5,000개의 가시가 있다. 휴전선 아니면 남방한계선 상상을 두고 남과 북은 이 양쪽에 두 나라로 갈려져 있다. 휴전선은 두 나라인데 남방한계선이 과연 남북을 가르는 건가? 남방한계선 경비의 철조망이거든요. 경계의 철조망. 근데 왜 남방한계선의 철조망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분단을 가르는 철조망이 아닌데 왜 분단이라고 하면 이건 휴전선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평화로운 이 땅의 철조망은 왜 서 있어야 할까요? DMZ 철조망을 녹여 십자가로 만든 프로젝트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 마음속의 철조망을 걷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막 이런 식의 것을 하면서 휴전선에 철조망이 있다라는 이미지를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참 앞으로 없는 철조망을 한국사에 지워야 되는 게 더 힘든 일이 아닐까에 대한 연구자의 쓸데없는 트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지만 저는 좀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은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이제 구구절절 책에다 담아놨습니다.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자유로, 가양대교부터 시작하는 이제 자유로인데, 처음 타면 방호벽이 나타나거든요. 나의 육군, 15억을 줘야지만 철거할 수 있는데, 지난 4, 5년 동안 저 가양대교의 방호벽조차도 없어지지 않은 한국 사회 뭐 등등. 근데 이 길을 달리면서 느끼는 게 94년에 완공이 됐다라고 하고 노태우 정권 시기부터 해가지고 했는데 주변에 보면 참 통일이라는 단어가 여전히 존재하는 사회. 근데 저는 자유를 달리다 보면 내가 지금 1990년대에 달리고 있나? 2020년대에 달리고 있나? 30년 전과 뭐가 다르지? 라는 생각에서 통일, 평화, 분단과 관련된 이 길을 달리면서 지난 2년 동안은 한 달에 한두 번꼴로 이 길을 계속 가서 이 임진강 쪽을 돌아다녔습니다. 이 자유로 이제 행주사상 지나고 나면 이중 철조망으로 되어 있던 한강 철책선, 1970년에 생긴 철책선은 한쪽은 없어지고 한쪽은 아직까지 존재를 합니다. 50년 동안 존재를 하는데 이것도 신문에 보면요. 2006년부터 없어진다라고 했는데 신문에 보면 몇 년 뒤에는 다 없어진다라는 기사가 계속 떠요. 근데 여전히 또 존재를 하지만 그래도 한 10년 동안 이 정도까지 변화가 됐으면 이 철조망 없애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이만큼 평화가 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전거도 기다리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한강이 거의 끝나가는 지점에는 여전히 이중 철조망, 사진도 마음 놓고 못 찍는 거죠. 이거 전체적으로 찍으면 또 뭐라고 할까봐 거의 다 경고판들이 있으니까 제대로 된 사진이 없습니다. 철조망. 아직까지 이중 철조망이 오두산 통일 전망대까지 있고 자유를 이제 타면 중간쯤에 평양 개성 남부출입사무소 가슴 설레게 하는 저 교통 표지판이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에 가시는 걸 기념할 때쯤 2007년에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지난 15년 동안 저 교통 표지판이 저 자리에 있는 동안 한국 사회는 뭘 했는가? 지난 4, 5년 동안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과연 자유로는 평화의 물결인가? 고양시도 평화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파주시도 평화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고 강조하는 것과 현실을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고민. 이제 오두산 통일 전망대를 지나서는 이제 임진강 쪽에 자유를 달리는데 일단 오두산 통일 전망대에 전 좀 불편해서 잘 안 가려고 하는 곳이거든요. 선전마을, 북한의 마을이 보인다라고 가는데 저는 그 단어가 싫어서 가서 딴짓만 하는데 다시 한번 가보니까 제가 놓쳤던 거, 그러니까 제가 몰랐던 겁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2.1km에 북한이 있는데 2.1km에 왜 북한이 있지? 비무장지대는 4km입니다.
그러면 이 2.1km의 공간에 북한이 보인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없거든요. 오수산 통일전망대. 4km가 아니고 2.1km에 북한이 있다는 것은 이 지역에 휴전선이 없다는 이야기. 비무장지대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강조하는, 그것을 설명해 준 내용은 없고 단지 북한 마을만이 있다. 보인다. 그러니까 제가 오수산 통일전망대에서 뭘 놓쳤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책에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해일마을 옆에 성당이 있습니다. 참회와 속죄의 성당인데 여기 살짝만 빠져나가면 이 성당에 갈 수가 있다. 이 성당에 가면요. 2006년도에 북한의 평양의 예술가들이 단동에 나와서 한국의 신부님과 예술가들과 함께 60일 동안 만든 모자이크와 벽화들이 여기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고 성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성당의 이 벽화가 저는 단동을 중심으로 한 남북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여기 다 담겨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공간이 너무나 요번에 자료를 가면서 배웠던 이 성당에 근데 15년 전엔 저렇게 했는데 2022년에는 가능한가? 앞으로 저 성당의 벽화와 같은 작품이 남북 교류와 관련됐을 때 언제쯤 가능할까? 이 벽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들어서 저는 나름 홍보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벽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오수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봤던 이 임진강은 분단의 강이 아니고 중립수역이거든요. 남북을 가르는 강이 아닌데 남북을 품고 흐르는 강이고 지금 보이는 이 전체의 면적은 다 중립수역. 제가 보았던 지난 20년 동안 압록강과 두만강에서 보았던 조건과 같은 조건입니다. 얼마든지 같이 수영할 수 있고 고기 잡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왜 이 공간은 조건은 같은데 걸어온 길은 왜 다를까? 이 송정탑, 처음에 저는 이 송정탑이 뭔지 몰랐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개성공단으로 가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여기 민통선 지역의 표지판이 뭘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수산 통일전망대에서 임진강까지 자료를 달 때 초반에 예전에 생각은 임진강 너머는 다 북한이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 오수산 통일전망대 건너편이 북한 마을이 보이니까. 북쪽은 임진강이 분단의 강이니까 그 건너편 북한이다. 그러니까 저는 달리면서 계속 북한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면 갈수록 조금씩 알다 보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저의 또 하나의 그동안 이제 무식했던 이야기를 드리면 휴전선은 동서를 가로지르는 거의 38선하고 같이 일치선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한번 고성 지역에 김지한 선생님 다음으로 특강, 두 번째 특강으로 이제 갔던 자리에서 이제 지도를 보니까 고성 쪽이 휴전선이 남북으로 흐르더라고요. 고성이 쭉 올라가 있어가지고. 아, 제가 너무 작은 지도만 봤구나. 그땐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파주 지역도 휴전선이 남북으로 흐르는 게 아니고요. 이 지역에서는 동서로 흐르는 게 아니고 남북으로 지나고 있더라고요. 이 사실 내가 왜 그동안 모르고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오수산 통일전망대 좀 지나서 한 2km 정도 달릴 때까지의 임진강 너머는 북한 지역이고요. 거기서 한 2km 갈 때까지는 북방 한계선에서 휴전선까지 2km. 휴전선의 시작과 끝나는 지점이 이 지점이고 거기서 2km 가면 남방 한계선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오수산 통일전망대에서 거의 임진강까지 갈 때 자전거를 타고 차를 타고 달리다 보면 임진강 너머가 다 북한이 아니고 세 개의 구역으로 나눠지는 풍경. 북한 지역과 DMZ 지역과 한국 지역인데 나는 이 사실을 그동안 모르고 살았구나. 강 건너편은 다 북한이었구나. 근데 왜 이걸 내가 그동안 왜 몰랐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책에다 이제 저의 고백입니다. 1973년생으로 40대 후반으로서 그냥 압록강과 두만강만 다니던 저로서는
막상 내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 우리 세대분은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들을 나는 모르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 임진강 쪽에 요즘 커피숍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런 커피숍들은 논밭뷰가 좋다라고 막 그렇게 홍보가 되고 블로그에 나오는데, 저는 이 커피숍에 갔더니 이 커피숍 건너편에 보이는 이 지역의 휴전선의 시작과 끝나는 지점이 보이고, 남방 한계선도 보이고, 구역이 막 나눠지는데, 아, 이건 다르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도 했고, 자유 이야기에 또 빠져가지고 연천 쪽에 가면 강개토 대왕비가 모형이 있더라고요. 예, 그 앞에 이 조그맣게 안내판이 있는데, 여기에는 2002년에 북한에서 만들어서 한국 가져온 강개토 대왕비다. 북에서 온 강개토 대왕비라는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2002년. 20년 전에 이게 가능했는데, 2020년에 제가 여기 한 2번 가봤는데, 갈 때마다 이 강개토 대왕비 그렇게 주목 안 해요. 안내판도 되게 작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왔다는 것도 주목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분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20년 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이것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2022년. 한국 사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또 책에다 그냥 구구절절 적었습니다. 2부에서는 아까 얼핏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뜻 다른 듯한 압록강과 임진강. 뭔가 같은데, 근데 뭔가 좀 다른 느낌. 선입견과 편견이 좀 넘어야 되지 않는가? 다양한 선, DMZ 어디까지 가봤나? 존재하지 않는 휴전선을 그려놓은 지도. 임진강 너머는 북한은 너무 멀다. 평화곤도라 이야기, 그리고 등등의 이야기를 책에다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다양한 선, 북방 한계선과 휴전선과 남방 한계선과 민통선이고 이 민북지역인데, 이 선에 대해서 얼마만큼 사람들이 구분을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민북지역에 갔는데 DMZ 지역, 근데 한국 사회는요, 이 DMZ 지역을 이 민북지역까지 포함해서 DMZ라고 하는 경우가 또 많아요. 넓은 의미의 DMZ라고 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연구자들이 정의를 하고 있는데, DMZ가 넓은 의미가 맞는가? 민북지역에 갔다 왔는데 여기에 비무장지대라고 이야기해요. 민북지역이. 군인들이 많은데.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자꾸만 저한테는 헷갈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DMZ 어디까지 가봤나? DMZ 안에 막상 가기 힘든데, 지난 3, 4년 동안 보면 DMZ 걷기 대회, 달리기 대회, 막 이런 대회들이 많아요. 근데 막상 이 DMZ 걷기 대회는요, 민북 지역에 간 것도 아니고 민북 이남, 민통선도 넘어가지 못한 대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DMZ 걷기 대회 했으면 DMZ 갔다 왔다라고 후기에 글을 남깁니다. 다 그러신 건 아닌데. 그래서 DMZ 넓게 이야기하고, DMZ 평화기획이라고 답사들이 많이 기획이 돼요. DMZ 근처에도 안 가는데, 못 갔는데. 그러면 DMZ와 민북지역을 좀 엄격하게 구분해야 되는데,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는 한국 사회. 저는 조금 연구자로서 삐딱한지 모르겠는데 자꾸만 삐딱하게 보입니다. 김남주 씨의 안치환 선생님 가수가 노래한 38선은 38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DMZ가 DMZ에만 있는 게 아니고 고양시에 DMZ를 만들어 놨습니다. 한강에도. 뭔가 김남주 씨의 저는 부끄러움을 약간 느끼는. 존재하지 않는 휴전선을 그어놓은 지도가 여기저기. 파주 지역에 가면 관광지, 여행지에 이런 커다란 지도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경기도청에 한때 로비에 가면 이런 비무장지대와 관련된 지도들이 그려져 있는데, 하나같이 제가 보기엔 잘못된 지도입니다. 좀 더 크게 보시면 이 부분이 잘못 그려져 온 지도들이 너무 많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보신 대표적인 이 지도들의 다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휴전선은 육지에서 끝나는데, 해상에는 없는데, 물길에는 없는데, 여기서 휴전선이 시작하고 끝나는 지 여기인데, 여기서부터 줄을 꺼놨습니다. 휴전선에. 67km를 잘못 꺼놨습니다. 250km 휴전선에 플러스 67km, 310km의 휴전선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는 중립수역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립수역에 대한 존재를 모르는가? 그러니까 휴전선의 시작과 끝나는 지점이 어디 있다는 것만 명확히 알아도 여기에 선을 그어놓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지도가 개인이 만든 지도가 아니고 국가가 만들었고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었고 인터넷에 보면 이런 잘못된 지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속한 한국사의 어떤 분단에 대해서 오류가 있는가? 아까 휴전선에 철조망이 없는데 휴전선에 철조망을 만들었다는 거 마찬가지로 이런 오류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됐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본 지도 중에 한 2군데 정도만 정확하게 그려져 있어요. 도라산역에 보면 앞에 여기에 휴전선이 끝나는 지도가 정확하게 있거든요. 이런 지도 만나기가 힘듭니다. 인터넷을 보다든가 등등을 하다 보면. 이 전점 회전문에 보면 정확하게 여기서 끝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DMZ 지역과 휴전선이 육지에. 임진각. 저는 이제 압록강, 두만강 1300km를 오고 가면서 저 건너편에 북한 지역을 진짜 수없이 많이 봤었던 20년 동안 봤고, 한 1km 떨어져 있어도 뭐 북한이 저 정도 보이면 망원경 좀 좋고 카메라 좀 잘 보이거든요. 저 정도 뭐 북한이 가깝다라는 생각 뭐 등등. 저는 뭐 1m 앞에서도 봤었고 1km 넘어서도 봤고, 단동에서는 신의주의 닭 우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이 정도는 돼야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한편은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한국에도 이런 데가 있다, 임진각이 있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늘 학창시절에 80년대 90년대 임진각은 바로 코앞이 북한이다라는 기사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방송에서 바로 코앞에 임진각 앞에 바로 코앞이 북한이다. 근데 갈 때마다 약간 이제 저도 잘 구분이 안 됐었는데, 막상 이제 가다 보니 조금씩 눈이 트이기 시작을 하면서 뭔가 다르게 보이는데, 가만 봤더니 임진각에서 휴전선까지 5km인 거예요. 근데 임진각에 가서 서 있어 보면 옆에 있는 그 젊은 아빠가 아들한테 저 강 건너편에 북한 병사야, 북한 마을이야, 막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임진각은 에버랜드 다음으로 경기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간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1971년에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50년의 역사거든요. 이 50년의 역사 동안 이 임진각에 갔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갔을까? 바로 코앞이 북한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등등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게 있었습니다. 임진각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저 건너편에 끝자락에만 송악산 정도가 보일까 말까. 저도 처음에 그 건너편이 북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북한이 아닌데, 여기저기 문헌이라든가 기사들을 찾아보면 여전히 바로 코앞이 북한이다, 북한 병사가 보인다, 막 그런 문헌들이 계속 나오는 것들 보면서 이게 맞는가? 그 임진각 옆에 가면 커피숍이 있는데 커피숍 옆에 또 설명이 있어요. 남과 북을 가르는 철조망이 전면을 보이는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가 되게 유명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철조망, 임진각 바로 옆에 있는 철조망을 남과 북을 가르는 철조망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남과 북의 이 건너편에 철조망 넘으면 한국 땅입니다. 그 건너편에 손정탑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개성으로 가는. 여기 남과 북을 가르는 철조망이 있는 곳이 아니고 민통선이고 남방한계선도 아닌데 왜 여기에 남과 북을 가르는 철조망이라고 써있을까? 너무나 친절하게 설명을 할까?
자꾸만 잘못된 것만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20년에 평화 곤도라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임진각에. 제가 삐딱하게 보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평화 곤도라에 타는데요. 제목이 평화 곤도라인데 처음에 타려면 보안 서약서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화를 체험하러 갔는데 민통선 지역을 국경을 DMZ에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민북 지역 잠시 건너갔다가 그냥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와야 되는 지역인데 보안 서약서를 꼭 써야 되는 건가? 저는 속으로는 의문을 품지만 순종하는 좀 기질이 있어서 그냥 저도 써고 탔습니다. 타고 건너가는데 여기 지뢰라는 단어가 보여요. 여행지를 만들어 놨으면 지뢰라는 단어가 없어야 되지 않은가? 그러면 상징적으로 이걸 표시를 해놔야 되는 건가?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건가? 참 한국 사회 평화를 이야기한다는 게 그게 쉬운 것만은 아니지 않은가? 그리고 여기엔 또 잘 안 보이시겠지만 DMZ라고 꽃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 DMZ를 이렇게 써놓으니까요, 사람들이 이 평화 곤도라를 타고 갔다 오는 사람들을 DMZ에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민북 지역에 갔는데 DMZ에 체험하고 왔다라고 합니다. 한국 사회 DMZ는 도대체 어디까지입니까? 계속 저 심심하면 인터넷 뒤져보거든요. 블로그, 임진각 치면. 평화 곤도라 치면 다 DMZ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평화 교육을 해야 되는가? 보안 서약서에 쓰는 한국 사회에서 어떤 평화 교육을 할 수 있는가? 여기서 과연 평화 체험을 할 수 있었나? 압록강 두만강에서 철조망에서는 자유롭게 사진 찍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임진각에서는 보안 서약서에 써야 되고 사진 못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평화를 체험하게 될까? 이 민북 지역이거든요. 이 평화곤도라에 타면 이 논밭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이게 소중하거든요. 민북 지역에 논밭이 있다. 그럼 여기에 논밭이 있다는 걸 강조하는 문구가 필요한가? 지뢰를 강조하는 문구가 필요한가? DMZ를 강조하는 문구가 필요한가? 통일대교 98년인가요? 만들어진 정주영 회장님이 이제 건넜던 소대 민통선, 민간인 통제선, 출입 통제선. 민간인 출입 통제선, 전 통제를 금지라고 저도 생각을 해왔고 이 건너편은 민간인들이 건너가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금지. 근데 다시 보니까 통제예요. 통제는 금지와 다르거든요. 그런데 많은 글들을 보면 나는 여긴 민간인이 이 통일대에 넘을 수 없다. 금지의 땅이다. 넘어갈 수 없다. 금지. 완벽하게 금지를 한다라는 의미로 사람들한테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글들이 많은데 막상 연구 차원에서 이쪽을 건너가다 보니까 통일대교에는 이 금지의 선이 아니구나. 근데 또 내비게이션을 보면 98년에 생긴 다리인데 20년 넘게 전에 생긴 다리인데 통일대교 글자만 있어요. 다리의 표시는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 아직까지. 뭐 국가보안이라든가 등등 이유 때문에 그럴 수는 있죠. 청와대도 최근까지 없다가 이제 지도에 나온다라고 하지만 이 공간이 진짜 금지인가? 민간인들이 안 사는가? DMZ인가 여기가? 통일계 근데 몇 번 이제 가다 보니까 영농인들도 있고 일반 출입자도 있고 군인도 있고 모든 완벽한 금지는 아니구나. 말 그대로 통제구나. 출입 영농을 하는 사람들이 7,000명이 넘는 거고 이렇게 파주 지역에서 서울 지역에서 농사 지러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는 이 공간을 나는 왜 금지라고 생각을 했지? 통제라고 생각을 왜 못했을까? 그러니까 다시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통일대교가 민통선이 금지의 선이 아니구나. 그리고 또 통일대교에서 또 다른 장면. 노란 버스가 어느 순간 제 눈 속에 들어오더라고요. 보았더니 대성동 자유의 마을에 있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초등학교 버스였습니다.
대선동 자유의 마을은 민통선 넘어야 되고 남방 한계선 넘어야 됩니다. 한국의 장관과 대통령께서도 마음 놓고 못 가는 남방 한계선 넘어가야지만 있는 학교인데, 이 학교에 파주 지역에서 살고 있는 학생들이 월화수목금 등교를 하고 학교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회에 누구나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두 개의 선을 일산적으로 넘는 학생들. 이 초등학교가 유지를 하기 위해서 2006년도부터인가 타지의 학생들이 받았습니다. 15년이 넘는 역사. 저는 이게 평화다라는 느낌. 이 평화 속에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왜 나는 그동안 대선동 자유의 마을을 금지의 선이라고만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중간에 저는 워낙 김재환 선생님께서 이제 개성공단에 의미 있게 이야기하시지만, 저한테는 뭐 김재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지만 개성공단은 저한테는 민통선, 남방 한계선, 휴전선, 북방 한계선 4개의 선을 넘는 개성공단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니까 제가 놓쳤던 게, 거기서 근무했었던 병상우 선생님께서 쓰신 글에 보면 2000년대 중반에 골재들이, 모래들이 30%를 차지했고 개성공단에서 근처 개성에서도 모래가 한국에 들어왔었다. 막 그런 글들을 보니까 새삼 92년부터 북한에 모래가 왔었다. 30년 전부터요. 그러니까 요즘은 저는 그동안 한 10몇 년 동안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의 옷장에는 개성공단에서 만든 옷과 함께 평야에서 만든 옷들도 있습니다. 농수산물도 있습니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은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요. 저 1990년대 지은 저 주택이면 혹시 함흥에서 해주에서 온 모래로 만들지 않았을까? 작은 양이 아니라거든요. 30%가 들어왔다는 거니까 2000년대 중반에. 2000년대 중반에 세워진 저 아파트는 4개의 선을 넘어온 모래가 있지 않을까? 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북이 뭘 할 수 있는가? 2000년대 이렇게 살았다. 모래가 들어왔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북한산 모래가 섞여 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평화교육일까에 대한 고민을 지난 6개월 동안 신나게 했습니다. 현실에서 평화를 그리면서 누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자료에 안내판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발당구 등등에 대한 고민. 휴전 압록강에서 저 압록강을 보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여기는 철조망이 없고 등등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민통선의 철조망에 시작과 끝이 있는데 이 건너편이 휴전선이 시작하고 끝나는 지점이거든요. 자유를 달리다 보면. 그런데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자유를 달리다 보면 저 건너편에 휴전선이 시작하고 끝나는 육지에서 멈추는 지역이 있다라는 안내판 하나 없습니다. 그 안내판이 없다라는 것은 휴전선이 어디서 끝나는지를 인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중립수역이 있다라는 것도 인지를 하기 힘들고요. 그 인지가 없다 보니까 존재하지 않는 휴전선을 그어놓은 잘못된 지도가 한국 사회 버젓이 그대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이 자유로에서 1.8km 건너편이 휴전선과 시작과 끝나는 지점인데, 이 지점 하나만 알고 있어도 분단과 관련된, 휴전선과 관련된, 중립수역과 관련된, DMZ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 잘못 알고 있는 편견, 선입견들을 조금은 허물 수가 있는데, 여기 안내판 하나 있으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저는 갈 때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수안 통일전망대에 가면 한강 하구, 중립수역을 한강 하구로만 표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정전획정문에는 한강 하구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70년 동안 한강 하구 중립수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한강 하구에만 중립수역이 있는 게 아니고 한강 하구 및 임진강 하류 한 7km에 해당하는 임진강에도 중립수역이 있거든요. 이 임진강이 빠지다 보니까 휴전선이
교동도까지 꺼져 있는 지도가 있어도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압록강에서 이게 한국 사람이 배 타도 되는데, 떼배들이 지나가는데, 북한 배에 현대라는 글자가 선명한 컨테이너 박스가 지나가도 아무렇지도 않은 압록강을 보다 보니까, 왜 임진강에도 중립수역이 있는데 왜 중립수역에 대한 것을 빠뜨릴까? 평화의 배.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서 이 임진강에서도 중립수역과 같으니까 압록강과 두만강처럼 발 담그고 과일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강화도 교동도에 갑자기 그분 선생님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당시에 교동도에도 갯벌에 80년대에도 나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었고 조개를 잡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50년대 60년대 이 임진강 한강 하류 지역에서는 철조망이 없던 시절이죠. 50년대 60년대 발 담그지 않았을까? 담갔다는 글들도 군데군데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처럼 50년대 60년대 한국 사회에 철조망이 생기기 시작하기 전 68년 전처럼 발 담그고 과일 먹자 라는 이야기를 하는 평화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압록강 상류 지역의 해산 지역에 가면 여기 바로 해산시거든요. 울타리 같은 철조가 있고 강변에 배추밭이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국경 지역에 농사 짓는 모습들. 압록강 중류 지역에 압록강의 국경 지역인데도 소가 있고요. 압록강 하류 지역에 압록강 섬에 이렇게 북한 마을과 섬들이 있으면서 농사 짓는 풍경. 이거 20년 동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나 익숙하고.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민북 지역에 이제 농사를 짓고 있다는 건 알게 됐는데, 한국의 DNZ 지역에서도 이렇게 농사 지으면 얼마나 좋을까, 국경 지역에. 부러웠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그런데 한국 사회에는 이 도라산역이죠. 남방 한계선에서 한 700m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도라산역 주변에도 이렇게 농사 짓고 있는 민북 지역에 너무나 반가운 거예요. 왜 DMZ 지역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국경과 가까운 지역, 접경과 가까운 지역에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구나. 민북 지역. 금지의 땅이라고 생각했던, 금지의 땅이라고 배웠던 민북 지역에도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구나. 지난 2년 동안. 연천 지역에 가면 이게 잔디밭도 있더라고요. 농사. 근데 이 잔디밭은요, 도라산역은 한 700m 떨어져 있지만 여기는 한 20m 떨어져 있어요. 남방 한계선하고. 대단하다. 이 민간인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분단의 역사 속에 이렇게 DMZ 지역 가까이까지 농사를 짓고 있구나. 동서도 부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라산역에서 가만히 보면서 느꼈던 건데 대성동 자유의 마을에 가니까 DMZ 안에 농사 짓고 있다라는 게 처음엔 그게 인지가 안 됐는데 세 번째 가니까 농사 짓는 게 다시 와닿는 거예요. 이 트럭이 있고 이 앞이 나무가 서 있는 데가 휴전선이거든요. 당연하지. 마을에 있으니까 농사 짓는 거 당연하지. 대성동 자유의 마을에서 바라본 휴전선, 철조망 없습니다. 건너편에 기전동 마을, 맨날 태극기와 인공기 이야기만 했었는데 여기서는 DMZ를 활용을 하자 얼마든지 여기서 모내기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작은 평화. 기정동 마을하고는 지뢰 제거할 필요도 없습니다. 철조망 제거할 필요도 없습니다. 철조망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DMZ에 농사 지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대성동 자유의 마을은 지난 70년 동안 농사 짓고 있었고요. 여기에 200평만 있어도 저는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문서를 보니까 150만 평을
DMZ 안에서 농사 짓고 있더라고요. 여의도 면적의 2배입니다. 저는 여기서 모내기 하는 게 개성공단과 함께 추진해야 될 중요한 일 아닐까? 하루는 대성동 마을에서 하고요. 그 다음 날은 기정동 마을에 가서 하고요. 그게 두레잖아요, 선생님. 거기에 설렁탕 있으면 되는 거고. 이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고민. DMZ에 무슨 평화지대를 만들자 등등은 시일이 필요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지뢰도 제거해야 되는데 여기는 천혜의 공간인데 70년 동안 있었는데 이게 뭘 이야기하는가. 아까 대성동 초등학교처럼 저는 단동에서 30년 동안 한국 사람도 기차를 탔던 평양행 기차, 진철규 선생님도 타셨잖아요. 단동에서 평양 가는 기차. 30년 동안 이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을 한 20년 동안 보고 있었고 되게 부러워했었습니다. 근데 도라산역에 민북지역 안에 있는 도라산역 2000년대 초반에 만들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민북지역의 안에 있습니다. 여기 마음 놓고 갈 수 없거든요. 지난 20년 동안 이 도라산역을 너무 외롭게 만들어 놓지 않았나? 남북 철도를 연결하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역입니다. 예. 남북 철도를 연결하자라고 하는 게 더 빠를까? 도라산역에 통일대교를 검문 없이 자가용을 그냥 수시로 끌고 가서 도라산역에 가서 통일의 의미를 부여하는 게 맞을까? 하는 날이 더 빨리 올까? 저 딴에 흥미로운 게 2000년대 김대중 정권 시기에 이 도라산역이 여행의 코스로 들어갑니다. 근데 주로 방공 여행이라는 테마로 제3땅굴과 도라산 정만대가 3개하고 같이 가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임진각에서는 방공 여행이 아니고 여행이 아니고 평화 여행으로 바뀌었어요. 테마가. 도라산역은 빼놨습니다. 방공이라고 할 때는 이 도라산역에 갔어요. 평화라고 할 때는 이제 패키지에 빠져 있습니다. 도라산역도 그냥 서울에서 출발해서 그냥 자유롭게 이 지역만이라도 자유롭게 갔다 와야지 더 평화에 대한 것이 와닿지 않을까? 너무 외롭게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라는 제가 압록강과 두만강의 그 철교만 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3부는 이제 단동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담으려고 했습니다. 남북 교류와 만남 달력을 지난 3년 동안 제가 2019년도에 3번째 책을 냈고요. 지난 3년 동안 뭐가 바뀌었나? 별로 바뀐 게 없어요. 3년 전에 썼던 내용하고 지금의 내용에서 숫자만 바꾸면 되는 상황. 그게 코로나 때문인가? 2004년에 이거 대북제재 연표를 너무나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오두산 통일전망대가 하니까. 2006년부터 쭉 있었다라는 걸 적어놨는데 이 기간 동안 이렇게 신의주 풍경은 바뀌어왔거든요. 예, 오른쪽에 이게 2022년 이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닙니다. 저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단동을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지인이 보내준 사진에 지난 16년 동안 이렇게 바뀌고 있는 모습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책에다 담았고요. 예, 이게 2022년 봄 단동 신의주의 모습, 코로나 2년을 겪은 이후에 신의주 변해왔거든요. 2년 전 제가 마지막으로 찍었던 2019년하고 코로나 상황에도 아파트는 꾸준히 올라간 모습들 속에서 무엇을 고민을 해야 될까? 여기 북한 소주와 북한 생수가 2020년에 한국에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들어온 북한 술과 생수입니다. 딱 2건이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공식적인 2020년. 물론 공식을 제가 잘 안 믿는 편이지만 2건만 들어왔는데 이게 단순히 코로나만 탓해야 되는 것인가? 2002년에는 강개토 대왕비 모형도 만들었었는데
2006년에는 단동에서 남북이 합작을 한 벽화가 지금 파주의 성당에 있는데 라는 고민들을 하면서 그때 그 시절 남북은 그렇게 살았다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2병밖에 없다라는 통계를 보면서 2012년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수환 추기경이 평양에서 만든 수혜 작품들이 5.24 조치 이후에도 있었고 5.24 조치 이후에도 평양에서 이런 옷들이 만들어져서 한국에 왔었는데 라는 것들을 두 번째 책, 세 번째 책에 담았었는데요.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게 통계에 제가 약한데 어떤 기사를 봤더니 1988년부터 동태가 들어왔다. 1000톤. 감자도 들어왔었고요. 개성 임산주가 11만 명이 91년도에 들어왔었고 메뚜기도 들어왔었고 91년도입니다. 근데 이 91년도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가디슈 영화에서는 깻잎조차도 나눠 먹지 못하는 남북관계라고 묘사되는 그 시절입니다. 지금 현재 2022년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모가디슈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깻잎을. 사실의 바탕을 둔 영화라는 걸 좀 강조하잖아요. 물론 영화가 모든 걸 사실 그대로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88년에 동태가 들어왔다. 술이 들어왔고 2004년부터 11년에는 한 해 평균 보니까 여러 통계들 보니까 184톤의 북한 맥주와 소주와 발효주가 들어왔더라고요. 매년 0.5리터 기준으로 37만 병이 들어왔다. 4년 노무현 대통령 시기죠. 이명박 정권 후기까지. 그러니까 한 해 8년 동안은 그러니까 이때만 들어온 게 아니고 88년에도 들어왔었고 91년에도 들어왔었고 중간중간 계속 들어왔는데 특히 2004년 11년에 8년 동안 300만 병이 넘을 것 같아요. 0.5리터 기준. 그 많은 술은 누가 다 먹었을까? 박한선 작가님의 소설 제목을 하면 술만 먹고 기억이 안 나는 건가? 저는 그 당시 단동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술을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이게 그때 그 시절에 이렇게 살았는데 라이터 단동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단동을 통해서 라이터를 북한에서 만든다. 만들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숫자에 대해서는 솔직히 많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정확하게 몰랐는데 2000년대 중후반에 1980만 개가 들어왔다라고 하거든요. 북한에서 만든 라이터가. 한국의 흡연 인구와 거의 맞먹지 않을까요? 만자가 빠진 게 아니고요. 1980만 개입니다. 한국 사회 인구가 5천만 그 당시. 한국 사회는 맥주와 소주를 음미했고요. 북한 사회는 초코파이와 커피 맛을 느꼈던 시절입니다. 90년대부터. 한반도에 시원하고 독하고 달고 부드러움이 녹아들었던 때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이 장면들이 작지만 소중한 평화가 아닐까? 남북은 그렇게 살았다. 저만 기억을 못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고민을 책에다 썼습니다. 세 번째 책에도 좀 강조를 했던 건데요.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의 서신교환. 코로나 상황에서도 3건, 4건이 있었습니다. 서신교환은 빈칸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원래는 85년부터 작성되어 있거든요. 90년부터 30년 동안 이산가족의 서신교환이 빈칸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나머지는 빈칸들이 많죠. 남북교류에서도 빈칸들은 많고요. 저는 이 서신교환이 민간인들이 자체적으로 한 서신교환에 이 빈칸이 없는 무게감. 어떤 누구의 몸무게를 강조하는 한국 사회보다는 어떤 누군가의 몸무게를 너무나 강조했잖아요. 몇 년 동안. 그거보다는 이산가족의 서신교환에 빈칸 없이
없음이 주는 무게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네 번째 책에다 담았습니다. 북한 달력. 늘 달력들이 2000년에는 코로나가 막 하는 상황에서 이메일로 사람들이 주고받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북한 달력이 어떤 식으로든 단독에 나왔고 이런 것들이 또 한국의 어떤 분들한테는 또 오고 가는 상황. 안타까웠던 것은 코로나 초기에 진짜 이렇게 여러분들이 노력하셨지만 개성공단에서는 마스크 만들자라고 했지만 진짜 안타깝게 안 됐지만 단동에서는 한편으로는 공장이 돌아갔고요. 그 당시 코로나 초기 북한 공장에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일하는 공장에서는 마스크가 만들어졌고 그 마스크들이 한국에 들어왔었고 지난 2년 전 코로나 상황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떤 것을 고민을 해야 될까? 남북 교류와 만남의 통계 범위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저는 시대가 바뀌었는데 남북의 사람들이 한반도를 제외한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30년 동안 만나왔는데 여전히 한반도를 제외한 지역에서 만나는 것조차도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은 시대가 바뀐 거에 대해서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남북 교류 협력도 어떻게 해야 되는, 어디까지 범위를 해야 되는가. 어떤 건 축소하고 어떤 건 확대해야 되는 것이 현 시대에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베이징에서 대한항공과 고려항공이 같이 서 있는 이런 모습들. 이런 일상이 벌어지는 한반도 밖의 지역인데 한반도 밖의 지역까지 남북의 만남이 특수하다라는 전제하에서 통일부에 신고하는 것이 맞나? 일상으로 펼쳐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정도는 한국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북한의 국경 봉쇄가 2년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2년 동안. 기사 내용도 국경이 봉쇄됐다. 근데 이 국경 봉쇄가 2년은 정확하지 않은 기준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책에다 담았습니다. 정확하게 육로 국경은 1년 6개월 동안 봉쇄된 게 맞고 해상은 틈틈이 봉쇄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회는 지금 북한의 경제가 어렵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할 때 북한 국경 전체에 대한 봉쇄가 2년이라는 전제하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년과 육로 국경만 1년 6개월과 해상은 열렸었다라는 것은 차이가 좀 큰데 6개월 차이라는 것은 뭐 이런 것들을 놓치면 북한 경제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은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아까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한 10만 명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단동에는 개성공단이 5개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북한 해외 노동자들은 단동에서 일을 했습니다. 중국 다른 공장들은 멈춰도 이 공장들은 멈추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제 앞으로 이제 2년 동안 못 찾아갔는데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찾아갈 압록강과 두만강에 대한 이야기, 이 송도원과 등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 이 임진강 앞이거든요. 통일대교에서 찍은 사진인데 분단의 강이라고 하는 이 강에 한국 배가 어선이 고기를 잡고 있는 모습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민간인 통제선이라고 되어 있는 이 선이 통제지 금지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동안 제가 살면서 몰랐던 거, 민북지역에도 일상의 삶이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민통선만이 아니고 남방한계선까지 2개의 선을 매일같이 월화수목금 등교하는 학생과 교직원이 있구나. DMZ 안에 농사를 짓고 있구나. 이런 공간에 대해서 전체를 다 DMZ라고 해버리면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지난 3, 4년 동안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한국 사회가 DMZ를 되게 확장시켰다. 휴전선이 철조망이 없는데 철조망이 있다라고 하고, 휴전선에 임진강에 없는데 그어놓고, 강화도 평화 교동도까지 있는 지도가 파주 주변에 가면 너무나 많습니다. 인터넷은 더 많고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 지우기가 좀 벅차다라는 느낌?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등등을 두서없이 책에다 담으려고 무진장 애를 썼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40대 후반에까지 한국 사회에 살았던 제가 몰랐던 것들을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잉크가 마르기 전도 아니고요. 아직 잉크 찢지도 않았는데 이근덕 훈장님과 김정은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기회해 주셔서 미리 매막는 기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참 많네요. 김남주 시인이 얘기했던 38선이 38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는데, 그런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이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민이란 말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그 많은 고민들이 사실은 그 모두 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을 못한 고민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큰 평화를 말로만 떠들 게 아니라 작은 평화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책이 휴전선엔 철조망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꼭 한번 사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질문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질문은 아직 없네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그 손을 좀 들어주시면, 우리 박옥경 선생님,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네, 됐습니다. 네. 정말로 감명 깊습니다. 제가 느끼기는 우리가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거, 그런 것을 찾아내는 이런 눈은 이 인류학자들의 눈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인류학자신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니요, 제가 인류학자가 아니라 제가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볼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전혀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많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저것에서 우리가 보면서 그냥 지나가면서 생각하지 않던 거를 다시 보면서 또 생각해 되고 고민하고 질문하는 거, 그런 것은 그렇게 하는 그 눈을 그걸 뭐라고 하나, 보는 방식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쓸데없는 고민하는 거예요.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화에 대한 교육을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여러 가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만들어주신 그 책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아유. 소감을 말씀하셨네요. 네. 네. 혹시 뭐 다른 분도 그 소감도 좋고 또 질문도 좋습니다. 우리 최영숙 회장님. 네.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너무 새로운 것들이 많아서 정말 배운 게 많았고요. 남북이 함께 모내기 하는 판을 꿈꾸며 들으니까 막 가슴이 울컥 이렇게 눈물이 울컥 날라오고 그랬습니다.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2020년에 초반에 단동에 개성공단이 5개가 넘는다고 그랬는데 그때 만든 상품들은 어디로 이렇게 갔는지 알고 싶고요. 지금은 그 상황이 2022년에는 그게 지금도 그렇게 개성공단 공장이 있는지 그걸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예. 아니, 제가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선생님.
아. 2020년에는 한 5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 노동자들이 단동에 있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난 2년 동안 이제 육로 국경이 봉쇄되는 과정에서 북한을 왔다 갔다 하는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단동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단동에 있는 분들은 지금 현재 한 10만 명까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단동에서 일하고 있는 해외 북한 노동자들이. 근데 단순히 그렇게 있다라고 하면 잘 와닿지 않으니까 규모라든가 월급이라든가 등등을 따지면 개성공단 한 5개 급 정도가 단동에서 있다. 그렇게, 예, 2020년에 5개가 아니고요. 2022년 현재 기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기, 감사합니다. 예, 강 박사님, 그 예. 화면 공유는 지금 좀 내려주실 수 있으면 네, 그럴까요? 내려주시죠. 예. 갤러리 형태로 보게. 예. 예. 오늘 또 그 이후에도 우리 강경숙 교수님도 오셨고, 이정찬 선생님도 들어오셨고, 이정섭 선생님 더 많이 들어오셨네요. 예. 김상우 선생님. 예. 예, 우리 잘 이사장님. 들었습니다. 네. 강주원 박사님, 예. 인류학자의 눈은 언제나 참 예리해요. 아까 우리 박옥현 선생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단의 일상을 예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웬일이야? 잘 있었어? 사실은 70년 분단 체제다 보니까 비정상의 정상화가 너무 많죠. 분단 자체가 비정상인데 우리 이미 그것을 정상으로 생각하는 지점들에 대해서 많이 잘 정리해 준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이건도 군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강의 내내 가장 많이 쓰셨던 단어가 뭐냐면 고민이에요. 고민입니다. 고민.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결국 그게 강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고민이라는 이야기를 문제의식이구나. 비정상성되는 문제의식을 다 고민이라는 말로 다 이렇게 떼우는구나 싶었습니다. 들으면서 책이 좀 많이 팔리기를 원합니다. 책이 참 많이 팔려야 되는데 강 박사님, 책이 많이 팔리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책에다가 고민이라는 말 써놓으면 안 됩니다. 예. 그래도 되는가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 고민들을 독자들에게 던지지 말고 모두의 분단체제가 만든 비정상의 정상화 속에서 우리 이 모든 것들을 정상으로 보는데 다 비정상이다. 난 그런 말을 하고 싶었다라는 진짜 우리 국민들한테 분단체제, 분단문화에 익숙한 분들한테 던지는 확실한 메시지를 앞에 깔고 하나하나 문제의식을 던져보려고 합니다라고 하면 작가가 무슨 말을 하려는 의도가 확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쉽게 읽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도움을 몇 가지 드리고 싶어서 이 강의를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을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립니다. DMZ 안에 있는 사실은 그 휴전선 말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냥 그렇게 배웠어요. 155마일 휴전선으로 배웠죠. 정확한 거리는 148마일입니다. 실계측을 해보면은 구글에서도 뭐든 148마일을 그냥 우리는 고유명사처럼 155마일을 쓰고 있어요. 그런 지적도 책에다가 한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단 역사라든가 분단 체제, 분단에 대한 기본 교육들이 부재했기 때문에 경기도나 파주나 그런 말도 안 되는 분단선들을 그어놓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두 번째, 철책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임진강 그 휴전협정상 서쪽에서의 분단선 휴전선의 첫 출발은 아까 지적한 그곳입니다. 그 밑으로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서 조강으로 나아가는 그 일대 전체가 공유수역이지 않습니까? 휴전협정상 그 공유수역에 철조망을 치는 것 자체가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우리는 그 철책을 침으로써 스스로 정전율증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반드시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그 시기, 이 철책을 만들게 된 시기가 전면적으로 다 완성한 게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공유수역은 철책을 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 좀 더 나아가서 한강가에도 다 쳐놓죠. 불과 15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 다 아시다시피 부산에 가도 목포에 가도 서해, 남해 어디든 다 해안가에는 철책을 쳐놨었습니다. 그게 뭐냐? 저는 심리적 분단선들, 심리적 분단 체제를 그렇게 국민들이 강요했던 분단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분단선을 우리 스스로에게, 민통선도 마찬가지죠. 민간인 통제선 마음껏 그어놨잖아요. 전국에 말입니다. 이 분단 문화가 얼마나 군사주의적 관점에서 엄청난지 전국에 이 DMZ 민통선 이 지역 말고 그 이남에 전국적으로 군사 제한 구역으로 그냥 묶여 있는 땅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군사 제한 구역은 뭐냐? 군대 땅이 아니에요. 그냥 군대가 작전상 목적으로 군사 제한 구역을 그냥 설정해 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일반 민간인들의 재산상 피해가 엄청납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다 풀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저런 많은 내용들. 70년 적대적 분단체 속에서 분단 문화화된 것들이 이미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다 비정상이다라고 강 박사님께서 2주 정도 남았으니까 좀 더 많이 넣어서 책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진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미 뭐 김지한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제가 한 2달 전에 김지한 선생님 여의도에 찾아뵙고 특강으로 개인 교수 받았던 내용이라서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이런 침묵은 굉장히 저한테는 곤욕스러운데. 제가 한마디만 더 할까요? 그러시죠. 이 강의에서 제가 큰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다시 말하면 남북은 함께 살아왔다는 말입니다. 뭐 정치인, 언론기관에서 말하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 시민들은, 남북의 시민들은 함께 살아왔다는,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생각도 못했던 거지.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주신 게.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써놓고도 제가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예. 한마디로 정의를 해주셨고요. 아까 고민이라는 단어를 제가 요번에 유달리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2년 동안 늘 고민되는 것 중에, 고민한 말 또 쓰게 되는데, 이건 나만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윗선배 살고 계시는 분들, 단일 분단에 더 익숙하신 분들, 제가 당시 중국 단동 압록강에 미쳐서 돌아다닌 20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모르고 있었던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나만 모르고 있었던 휴전선의 시작과 끝나는 지점, 오수산 통일전망대에 저 북한 마을이 2.1km 안에 있다라는데, 그거에 대한 왜 보이지? 에 대한 문제의식을 안 가졌던 거. 그리고 대선동 자유의 마을에 학생들이 다니고 있다라는 거 왜 몰랐지? 그런 생각을 자꾸 고민하게 됐습니다. 40대 후반에 이제 살았던 사람으로서 그런 고민을 자꾸 하다 보니까 고민하는 단어를 유달리 책에는 안 썼으나 한 10번 썼나요? 예. 문제가 없는 철조망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유지하고 있는 현실이 문제인 것 같고요. 또 예. 앞으로 지금 뭐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머릿속에 뇌리에 박혀 있는 그 철조망, 가상의 철조망들을 어떻게 걷어낼 건가 하는 부분을 지금부터 찾아보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어, 우리 박천조 박사님도 들어오셨네요. 왜 마스크를 하고 계십니까? 어디 바깥이신 모양이네. 예, 밖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질문하세요. 아,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고, 예. 여기 지금 다들 강주원 박사님 책 공부를 안 해주려고 하네. 질문.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이 10시 32분인데요. 10시 한 40분 정도에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그 전에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그 강사님도 혹시라도 더 빠뜨린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요. 네. 2년 동안 가장 안타까운 많은 오류와 편견, 잘못된 선입견들이 너무나 좀 많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안타까운 거는요. 지난 4, 5년 동안 DMZ 어디까지 가봤나라고 제가 썼지만 DMZ와 민북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졌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DMZ 평화의 길이 강화 쪽이라든가 인천에도 DMZ 평화의 길을 만들어 놨거든요. 고양시에도 DMZ 평화의 길을 만들어 놨고 네. 거긴 DMZ가 없는데 인터넷을 보고 사람들 글들을 보면 DMZ 갔다 왔다라고. 임진각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경우에 확장을 시켰다. DMZ 범위를 확장을 시켰다. 그리고 저는 평화의 십자가 같은 경우는 트집 잡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동해안 철조망을 만들었다라고 해도 진짜 의미 있는 동해안에서 분단을 만들었던 50년 역사 동안 그 동해안에 있었던 철조망들이거든요. 그걸 하나의 철거해서 평화의 십자가를 만들었다라고 해도 의미 있는데 왜 굳이 없는 철조망으로 휴전선의 철조망으로 만들었다라고 밑에 참모진과 기자분들이 그렇게 기사를 썼는가 그런 게 좀 안타깝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 박사님 예. 책에 다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DMZ는 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지 않습니까? 이 고유명사란 말입니다. 예. 이 사실은 DMZ는 비무장지대, 예. 평화의 상징인데 그런데 이미 우리는 DMZ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지대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DMZ의 제 본인의 모습 찾기. 실질적 평화지역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책에다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비무장지대인데 가장 살벌한 중무장. 곳이 중무장이 돼 있고, 그리고 아마 DMZ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이제 학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정확하지 않은 단어일지 모르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통일운동하는 단체에서도 DMZ 걷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아마 상징적으로 또 DMZ라고 하는 것에 전부 다 이렇게 접근하기 어려웠는데 이제 뭔가 자꾸 접근하고 넘어서고 그래서 남북이 좀 교류하고 하는 것들을 바라고 있는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또 한편으로 해보게 되고요. 뭐 저도 이게 그 몇 번 가족들하고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그 장단콩 마을 같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약간 민북 통이촌. 지역인 것 같은데, 예, 예. 통이촌. 그런데 이제 물론 그 신분증이 없으면 동선. 못 들어가는. 네.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그래도 전화하니까 그쪽에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더라고요. 거기만 들어갔다 와도 사람들은 마치 저기 북에 갔다 온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래요. 굉장히 심지어는 긴장감도 갖고. 그래서 이런 DMZ든 뭐 이런 얘기들이 되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
우리 속에서 먼저 이렇게 긴장부터 하게 되고 경계부터 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훈련을 받아왔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단콩 마을 가면은 운전은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술을 한 잔씩 꼭 하는데요. 제가 그리고 뭐 또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예. 말씀하시죠. 제가 2000년 초에 5.18 네. 재단에서 초청으로 우리 2세들 데리고, 그러니까 아, 하신 분들이 2세들 한 10명 데리고 한국에 갔었는데, 네네. 그때 DMZ를 방문하게 됐는데, 그때 어떤 지침이 내려왔냐 하면은 애들 옷을 진스를 입고 오지 말아 달라고. 그러니까 옷차림도 그 컨트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는 애들이 뭐 진스 서울에 있다가 서울에 다른 행사에 참가했다가 옷이 없어갖고는 막 옷 사러 동대문 시장에 가고 막 그런 기억이 지금 제가 나거든요. 왜냐면 바지를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니까. 지금도 그렇게 그런 그 규약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옷차림까지 통제를 하는 겁니까? 아까 우리 교수님이 그 곤돌라 탈 때 뭐 이렇게 뭘 쓰고 가야 된다고 그런 것도 이야기 하셨는데, 쓰기도 다 쓰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네. 그 안에 자매가 있었는데, 자매라고 쓰지 말고 그 주소를 다른 데로 쓰라고. 그러니까 독일에서 같은 집에 사는데 자매가 주소를 다른 곳으로 써달라고 그까지 또 지침을 내리더라고. 그래서 와, 엄청 살벌하다 우리가 막 그러면서 애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면서 같이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네. 저는 판문점은 6, 7년 전에 가봤는데 그 당시에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판문점에서 그런 네. 식의 6, 7년 전에 저는 그런 경험을 했었고요. 근데 DMZ를 가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는 건 민북 지역을 갈 때도 그것도 그냥 민북 지역 전체를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여행지로 만들어 놓은 곳조차도 이제 서약서를 쓰면서 카메라라든가 뭐 등등을 마음 놓고 찍으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서약하고 들어가는 현실에 대한 것을 기록을 한 거고요. 아마 그것은 다른 분들이 더 판문점을 갔다 오신 분들이 최근에 갔다 오신 분이 김지한 선생님이실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최영숙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매우 불합리한,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짓들입니다. 그거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사실은 모두 판문점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국정원과 유엔사, 군에서 관할하죠. 임진각에서 곤돌라 넘어가는 그 모든 사실은 군대가 관장하려고 합니다. 불필요한 보안 서약서를 받는 겁니다. 왜? 이게 안보 관광입니다. 안보 관광. 말도 안 되는 평화 관광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불필요한 경각심들을 계속,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목포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옷 때문에 못 가는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결국 그게 사실은 아무렇지 않아요. 이게 통제 체제에 완벽히 길들여져 있는 군인들이 마음껏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민간인을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전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조치들을 경기도나 파주시가 전혀 시정을 할 수가 없어요. 군대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통일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대교 그 들어가는 걸 1사단이 관장을 합니다. 장단콩 마을부터 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나 왔다 갔다 해요. 그곳을 통제하는 1사단 마음대로 거부를 놓는다라든가 통제를,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다 풀 수 있거든요. DMZ 안에 들어가는 문제는 여전히 유엔사가, 그 가짜 유엔사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통일대교를 넘어가는 문제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걸 가지고 굉장히 긴장을 조성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파주시청이라든가 경기도와의 행정협조들을 완전히 무시하기도 하고, 사실은 이 분단체제의 군의 횡포가 상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더 심해질 겁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정부가, 권위적 정부가 들어오면 더 엄청나게 강화됩니다. 그런
분석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북 지역의 아. 통일대교 넘어서 도라산 역만이라도 예, 가볍게 갔으면 싶은 소망을 키워봤습니다. 예. 네. 예, 우리 박옥경 선생님 다시. 네, 제가 또 하나 생각난 거는 예. 뭐 김진양 선생님이 언제나 북맹, 북에 대한 무지라는 말을 언제나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느낀 거는 우리 자신의 분단 의식에 대한 무지, 예,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얼마나 그거를 뭐라고 하죠? 우리 자신이 브레인워시를 당했는가, 예, 그거에 대한 무지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열심히 다시 공부하고 해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신 거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했던, 왜 그런 네, 걸 맞아요. 고민해야 되는지도 잘 못 느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강준 시원합니다. 박사님께서 좋은 문제의식 던졌습니다. 그걸 브레인워시라고 하는구만요. 예. 그래요. 네네. 하여튼 한국 가면 꼭 책 사가지고 와야겠습니다. 예. 언제 오세요? 오시기 전에 연락을 꼭 주시면 예, 좋겠고요. 9월 달에 가려고. 예. 예, 제가 식사라도 함께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리고- 저도 옆에 끼워주십시오. 예, 9월 예, 달에 그렇게 오시면 하시죠. 최영숙 반영위원회를 꾸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예. 몇 사람이 같이, 김진양 씨도 가고 몇 사람이 같이 가요. 예. 그래요? 다 잘 됐네요. 예, 잘 됐어요. 평통 그 회의도 있고 예. 오랫동안 한국에 못 갔으니까 예. 평통 그게 한국 대가도 엄청 화가 나서 저는 2년 전에 가서 뭐 화가 나서 돌아다녔어요. 막 씩씩 그러면서. 그래서 그분이 많이 보시면 또 많이 그러겠다. 가르쳐 주고 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그 책이 새로 나온 것과 맞춰 가지고 우리 강주원 박사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책 나오면 전부 다 사서 좀 읽어 보시고 전부 다 또 주변에 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로 하죠. 그래서 그 네. 책이 나오면 그때 제가 그 한평 회원들 단톡방이나 이런 쪽에다가 올려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꼭 올려주세요. 예. 독일에서 몇 권서 가져오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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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예, 오늘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좋은 다음에 시간이었고요. 뵙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다들 우리 박옥경 건강하세요. 선생님, 박옥경 선생님 박옥기 아침 선생님 일찍 건강하시고요. 네, 건강하시고요. 선생님 다들 안보 전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조만간에 고맙습니다. 아마 2주 안쪽으로 또 한평학대 열릴 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 많이 6월 준비될 것 중순에 같습니다. 한번 또 네. 우리 김지양 이사장 모시고 아마 진행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좋아요. 예, 네. 그리고 우리 박옥경 선생님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정말 제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장례식도 주시고 네. 그랬더라고요. 예, 오래 건강하십시오.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구나 하게 예. 느껴집니다. 그래도 오늘 뵈니까 참 표정이 좋아서 다행입니다. 예. 네, 건강하시고요. 반갑습니다. 대단히 예. 반갑습니다. 또 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홍보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강준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굿나잇.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예, 제가 일하는 중이라서요, 지금. 예. 일하면서 듣기만 했습니다. 예, 아이고, 이정도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항상 이렇게 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고, 참 좋은 얘기 많이 들었네. 자, 안녕히 주무세요. 예.